밤 늦은 시간에 쌍안경으로 길을 보면 이상한 놈이랑 눈이 마주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근데 이건 쌍안경이랑은 좀 다른 건데, 감시 카메라의 모니터를 보면 화면 너머에 있는 놈이랑 눈이 마주치는 거 의외로 많은 거 알아? 누구라도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편의점 같은 데서 계산대에서 기다릴 때 문득 감시 카메라가 신경 쓰여서 올려다본 적 있지? 그러면 그 순간에 카메라 너머 화면을 체크하는 놈이랑 눈이 마주치겠지. 이건 실제로 내가 겪은 이야기야. 전에 고향에서 큰 마트 경비 알바를 했었는데 8시간 근무 중 3시간은 감시 카메라 모니터를 주시하는 거였어. 그 마트는 꽤 넓어서 카메라의 개수도 그만큼 많았지. 가게의 출입구, 계산대, 매대는 물론 화장실 앞에 통로까지. 뭐 어쨌든 마트 안에도 많은 카메라가 있어서 그 카메라의 영상은 10초마다 자료로 바뀌는데 그 모니터를 감시하는 거였지. 그날 나는 출근해서 순찰 경비랑 휴게 시간을 사이에 두고 주차장 교통을 정리하며 그 다음에는 퇴근할 때까지 모니터 감시를 했었지. 그때 시간은 저녁이었어. 장 보러 오는 손님이 늘어날 때쯤이었지. 퇴근 시간 기다리면서 화면을 보다가 모니터 너머의 남자랑 눈이 마주쳤어. 그 남자는 20대 정도로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 딱 봐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뿜어져 나오는 남자가 출입구 부근 카메라에 비쳤어. 처음에 썼던 것처럼 눈이 마주치는 것 자체는 뭐 드문 게 아니지. 하지만 모니터 화면 너머의 그 자식은 갑자기 어이 막 이러면서 카메라 쪽으로 손을 흔들어댔어. 나한테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난 속으로 멍청인가 하고 생각했지. 그러다 화면은 10초에 한 번씩 차례대로 자동으로 바뀌면서 다시 출입구 카메라 화면이 됐을 때 난 엉겹결에 목소리를 내면서 웃어버렸어. 방금 전에 그 남자가 아직도 어이 어이 하면서 그때까지 손을 흔들어대고 있었으니까 마치 감시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야. 그리고 10초 뒤 화면이 또 바뀌고 이번엔 매대 서쪽의 카메라 쪽이야. 그러자 거기에 아까 그 남자가 전력 질주해서 화면 안으로 또 들어와. 또 그러면서 어이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대는데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통 감시 카메라 주시하다 보면 막 졸리고 그러거든? 근데 진짜 저 남자 때문에 폭소하면서 웃고 그랬어. 그러면서 10초 뒤 화면이 또 바뀌면서 이번엔 매대 반대쪽 카메라가 화면에 비춰졌어. 앞에도 말했지만 내가 일하던 마트는 꽤 넓은 마트였거든? 여기까지는 카메라에 나오려고 오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자 어이 어이 하는 목소리랑 화면 끝쪽에서부터 중앙 쪽으로 뛰어오면서 또 양손을 흔들어대며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더라. 진짜 별난 사람이었어. 그래도 마트 안에서 소란 피우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난 순찰 중인 선배 경비원한테 무선 연락을 했어. 선배님, 모니터실입니다. 마트 안쪽 중앙 통로에 어떤 남자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확인. 주차장에서 이동한다. 근데 소란이라니? 뭐야, 난동 부려?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큰 소리 내면서 카메라에 손 흔드는 멍청이가 있어서요. 뭐? 큰 소리로 어이
이러면서 이쪽을 향해서 손을 드는데요? 여보세요? 야, 그거 녹화 화면으로 바꾸고 모니터 전원 꺼둬. 네? 왜요? 야, 괜찮으니까 빨리 모니터 전원 꺼버려. 뭔데 이렇게 갑자기 화내는 거야? 그 정신 나간 남자는 중앙통로 카메라의 제일 밑까지 이동해서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지. 또 여전히 변함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소리치고 있더라. 나는 또 살짝 웃음을 뿜으면서 선배가 시키는 대로 녹화 모드로 바꾸고 모니터의 전원을 꺼버렸어. 그 순간 모니터실은 여느 때처럼 정적이 됐지. 거기서 알아차렸는데 말이야. 감시 카메라는 마이크가 안 달려있어. 난 결혼식 사진기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터라 웬만한 결혼식은 다 봤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싸구려 결혼식과 아름다운 결혼식, 비극적인 결혼식, 웃긴 결혼식, 심지어 기괴한 결혼식까지 들려줄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다. 예비 신랑이 신부 들러리와 자다가 들키는 것도 봤고, 가족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신부가 화장실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사건도 있었다. 또 하객 없는 동성애 커플 결혼식 등 다양한 썰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본 결혼식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한다면 아마 하루는 꼬박 걸릴 것이다. 하지만 오늘 할 이야기는 지난 10월에 갔었던 결혼식에 관한 것이다. 난 가을 계절의 결혼식을 가장 좋아한다. 만약에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난 꼭 가을에 하고 싶다. 내가 연락해온 건 신부 측의 부모로 2주 뒤에 다가오는 딸의 결혼식 촬영을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원래 고용했던 사진기사가 갑작스레 그만두는 바람에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한 사진으로 남겨줄 대체 기사를 급하게 찾게 된 것이었다. 마침 그날 일정이 없었다. 급하게 예약한 만큼 추가 금액을 세게 불렀지만 신부 아버지가 차고 있는 고급 시계를 보면 그리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 나는 가정 형편을 잘 맞추는 편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대로 맞췄다. 시라이츠의 집안은 돈이 차고도 넘치는 집안이었다. 헤럴드 시라이츠는 내가 한눈 판다 싶으면 내 가슴을 음흉하게 쳐다봤고, 그 부인인 캐럴은 누가 봐도 태물로 전략한 트로피 와이프였다. 살면서 그런 성형 괴물은 처음 본 것 같았다. 뭐 성형이나 보톡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적정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신부 대신 그녀의 부모가 나를 찾아왔었다. 그땐 신부가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쁜 탓이라 여기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내가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신부 타냐를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아니, 신부가 대체 몇 살이지?
16살? 아니, 많이 봐줘도 이제 막 18살 간 넘은 것 같았다. 20살은 절대 아니야. 속도 위반으로 다급하게 결혼하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봤었다. 그리고 신랑을 봤다. 마셜 윙게이트. 그는 아무리 젊게 봐줘도 30살은 좋게 넘어 보였다. 그리고 저 신랑은 뭐랄까 분위기가 이상했다. 또 덩치가 어찌나 큰지 타냐에게는 거의 거인 같았고 서 있는 키 또한 상당히 컸다. 그가 내게 약속을 청하며 자기소개를 했을 때 나는 떨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야 했다. 하지만 수년간의 경력 덕분에 그가 청한 악수에 환하게 웃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응대할 수 있었다. 타냐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야 될 말은 모두 신부의 어머님인 캐럴이 대신해줬는데 머리가 더 풍성해 보이도록 만들어줘요 라던가 속눈썹이 정말 예쁜 아이니까 눈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해줘요 따위의 주문을 넣어댔다. 다행히 캐럴은 15분에 한 번씩 담배를 피우는 꼴초였기 때문에 메이크업과 헤어 담당이 그 시간만큼은 제대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타냐는 정말 완벽했다. 흰색 야외복을 입은 타냐는 붉은 끼가 도는 금발에 아름다운 티아라를 얹었다. 얼굴의 볼 역시 완벽한 분홍빛을 뽐냈다. 하지만 다른 신부들과 차이가 있었다면 타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쁨의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모든 걸 꾹 참아대는 모습도 아니었다.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을 모습을 처음 본 신랑의 얼굴을 담아내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 보통은 굉장히 달달하게 나온다. 하지만 이번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처음인 것 같다고 느낀 첫 번째 사진을 담아냈다. 신랑 마셸은 아름다운 신부 모습에 감격한 것 같았지만 자신의 손을 꼭 붙잡는 신랑을 바라보는 타냐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다. 마셸이 타냐의 볼에 키스하려 몸을 기울일 때 움찔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내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다. 정략 결혼은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잡을 때가 된 것 같다. 미국에서도 정략 결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처녀인 신부를 원하는 노인보다 아직도 좁비린내 나는 고등학생을 신부로 맞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운이 좋게 타냐가 신부 대기실에 혼자 남아있는 순간을 포착했다. 타냐는 열린 창문 옆에 앉아 아직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손가락 사이로 굴리고 있었다. 난 그녀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갔다. 불 필요해요? 괜찮아요. 담배 안 피우거든요. 그래도 피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인형 같은 파란 눈을 뽐내며 타냐가 물었다. 기분도 나아지고 폐암과 인후암도 더물어주죠. 타냐의 손에 있던 담배를 빼앗아 불을 붙여 내가 피우며 말했다. 하지만 전 나쁜 내시니까 제가 피우는 대로 따로 피우지 말아요. 그 말에 타냐는 아주 잠깐이지만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얼마나 자주 피워요? 그날그날 달라요.
보통 두세 개? 그 정도예요. 뭐 힘든 날은 더 피울 때도 있고. 난 담배를 들고 있는 오른손을 내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타냐, 몇 살이에요? 19살이요. 조금만 있으면 20살 돼요. 제가 좀 동안이라서요. 타냐가 자신의 볼을 손가락으로 콕 찍으면서 말했다. 근데 왜요? 난 캐럴이 오는지 보려고 문을 확인한 다음 타냐에게 말했다. 타냐, 이거 원해서 하는 거 맞죠? 결혼 말이에요. 조용히 물었다. 타냐의 눈동자가 커졌다. 어떻게 알았어요? 타냐 역시 속삭이듯 내게 말했다. 헤럴드, 이 결혼은요, 저희 새아빠가 꾸민 거예요. 아마 제 멋대로 하도록 뒀다면 아마 전 15살 때 진짜 팔려갔겠죠. 하지만 마셸이 계속 결혼을 연기했어요. 분명히 사업 때문이겠죠. 이번에도 1년 더 미루려고 했는데 이번엔 새아빠가 다른 곳에서 제안이 왔다고 협박했거든요. 타냐가 부르르 떨더니 자신의 팔로 몸을 감싸고 말했다. 만약 제가 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헤럴드는 날 호적에서 빼버릴 거예요. 그럼 제게 남은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 가방에서 내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타냐, 명함 뒷면에 여성쉼터 번호가 있어요. 위험한 집안에서 탈출하려는 여성을 돕는 단체예요. 숨겨주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엔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찾게 도와주거든요. 그 밑에 있는 번호는 내 번호예요. 혹시 대화가 필요하면 거기로 연락하면 돼요. 명함을 받은 타냐는 한동안 손에 꼭 쥐고 있더니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었다. 고마워요. 언니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타냐가 웅얼대듯 말했다. 그러려고 노력해요. 난 타냐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담배를 창틀에 비벼 껐다. 타냐, 오늘 밤중이라도 도망치고 싶으면 내게 화장실 가는 거 도와달라고 하세요. 식장에서 도망치는 신부 어때요? 내가 농담하듯 타냐에게 말했다. 그 말에 타냐가 다시 한번 웃었다. 때마침 캐럴이 방에 들어왔다.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서둘러. 이제 15분 후에 식장 들어가야 돼. 괜히 눈물 터뜨려서 못생긴 얼굴로 들어가지 말고. 신부의 엄마가 징징댔다. 타냐는 얼굴에 있던 웃음기를 싹 거두고는 어머니를 따라 나가기 직전 내게 마지막으로 슬픈 눈빛을 보냈다. 결혼식 뒤에 감춰진 더러운 비밀을 몰랐더라면 아마 결혼식 자체만으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타냐는 결혼식 내내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신부 들러리도 타냐의 친구가 아니거나 적어도 친한 사이는 아닌 것이 분명했다. 주례를 맡은 교회 신부는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마셸이 그녀의 얼굴로 다가가기 전 볼을 따라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 진지하게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해봤지만 그래봤자 그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 타냐는 한껏 움츠러들어서 다 괜찮다고 하겠지. 게다가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마세를 소아성애자라고 하거나 헤럴드를 애 팔아 장사한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개떡같은 것은 변함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타냐 인생 최악의 날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뿐이었다. 신부의 어머니는 사진과 관련해서 어찌나 징징대는지 머리카락을 다 뜯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첫 댄스를 선보일 때 무언가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춤추러 나온 타냐는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움직이며 마샤를 건드리는 것조차 머뭇댔다. 하지만 그때 마샬이 타냐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이후 타냐의 행동이 180도 뒤바뀌면서 타냐는 소리 없이 정말로요? 라고 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말에 마샬이 고개를 끄덕였고 결혼식이 시작한 뒤 한 번도 웃지 않았던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걸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다 춤이 다 끝났을 무렵에는 오히려 분위기에 취했는지 신랑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멜로디에 몸을 맡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야말로 180도 바뀐 모습이었다. 이제 타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고 가장 들뜬 신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다. 심지어 춤이 끝나고 테이블에 앉은 뒤에는 고개를 기울여 신랑에게 키스를 하기도 했다. 이에 신랑 마샬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의 볼이 빨개질 정도였다. 혹시 마샬이 타냐의 마실 것에 이상한 흙문제라도 타서 저렇게 변한 것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할 무렵 캐럴은 내게 다가와 남편이 사라졌다고 징징대기 시작했다. 캐럴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였다. 그리고 헤럴드와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며 징징거렸다. 캐럴과 떨어지기 급했던 나는 헤럴드를 찾아보겠다고 둘러대며 그녀에게 빠져나왔다. 헤럴드는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분명 화장실에서 토하거나 다른 여자와 일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뭐, 둘 중 하나겠지. 남자 화장실 앞에 섰더니 화장실 안에서 입을 헹구거나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역겨웠다. 정말 헤럴드가 다른 여자와 뻘짓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찾아내서 징징대는 캐럴에 하루를 망쳐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난 카메라를 준비한 채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 눈이 헤럴드 눈과 마주쳤다. 아니, 헤럴드의 머리와 마주친 게 옳은 표현이겠다. 세면대에 놓인 머리는 비참한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화장실은 온통 피치갑이었고 잘린 시체 조각이 바닥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 사이 마샬은 입고 있던 턱시도를 벗어 던지고는 헤럴드의 팔을 성켜대고 웃었다. 그것도 통째로. 보통의 인간이라면 저런 식으로 턱을 저렇게 늘릴 수 없다. 마샬이 삼킬 때마다 팔이 목구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곧 헤럴드의 손가락이 인사라도 하는 듯 살짝 흔들리며 그의 목구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난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니, 방금 나는 신랑이 장인어른을 먹는 걸 봤다고. 고개를 치켜든 마샬의 눈은 아까와 달리 흐리멍텅하게 바뀐 상태였다. 그 시선이 나를 향하자 몸이 얼어버리는 것 같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마샬은 비어있는 세면대로 가더니 먹은 것을 전부 개어냈다. 세면대 위로 무언가 쨍그랑 소리내며 떨어지는 것을 들었고 마샬은 곧 물을 틀어서 모두 흘려보냈다. 당황스러운 듯 목을 가다듬은 그가 내게 접근하더니 나를 화장실 안으로 잡아당겼다. 난 이제 죽는 것인가? 헌데 마샬은 날 죽이는 대신 내 손바닥에 다이아몬드 몇 개를 올렸다. 카메라 값이에요.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마샬이 말했다. 손바닥을 가득 채운 다이아몬드를 보며 대답 비슷한 소리를 냈다. 이거면 카메라 몇 대를 사고도 남을 것이다. 마샬, 대체 왜 그랬어요? 왜 헤럴드를 먹었냐고요? 몇 년째 벼르던 거였거든요. 마샬은 휴지로 턱을 닦으면서 말했다. 끔찍한 사람일수록 맛이 좋거든요. 당신은 정말 맛없겠네요. 아마 손톱 먹는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헤럴드는요, 상대방이 사람을 먹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딸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몹쓸 놈은 마블링 넘치는 스테이크를 양념해서 구운 것과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맙소사,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은 이제 아주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것 같았다. 나는 다이아몬드를 움켜쥐면서 말했다. 혹시 타냐도 해치지 않을 건가요? 그는 고개를 힘차게 줬더니 말했다. 절대로 안 먹어요. 결혼을 미룬 이유도 타냐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헤럴드가 점점 초조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타냐라면 기꺼이 돈을 냈을 인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제안한 금액이 다른 이의 3배는 훌쩍 넘지만요. 이제 점점 어지러워졌다. 난 지금 화장실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신랑과 대화 중이다. 잠깐 화장실 밖을 살피던 내게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마샬의 선한 호의를 받고 타냐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캐럴한테 남편이 화장실에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런 내 말에 마샬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곧 내 말을 이해한 것 같았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인 그는 헤럴드의 머리를 들어서 화장실 칸 안으로 던졌다. 변기물이 튀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낄낄대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것은 히스테리에 가까웠다. 어서 다녀와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그가 헤럴드의 남은 시체를 이리저리 발로 차며 말했다. 화장실을 떠나기 직전 한 가지 더 물어봐야만 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그러자 마샬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직전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피칠갑으로 끔찍하긴 했지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던 그는 곧 뱀으로 변했다. 그러다 곧 그의 시체는 아나콘다와 같이 바뀌었지만 머리는 여전히 사람의 것이었다. 뱀의 혀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화장실을 나오자마자 캐럴과 마주쳤다. 우리 그이 어디에 있죠? 캐럴이 따지듯이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너머로 보이는 화장실을 가리켰다. 속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캐럴은 씩씩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비늘 달린 꼬리가 솟구쳐 나와 캐럴의 팔 부근을 찢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는 것까지 구경한 다음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그날 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알아서 해결됐다. 마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장으로 돌아왔고 남자 화장실은 누군가 현장을 발견한 뒤 그대로 폐쇄됐다. 이제 타냐는 엄마가 사라져서 그런지 자기 방식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난 따로 챙긴 보조 카메라로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을 빠짐없이 담았다. 캐럴과 헤럴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고 다시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게다가 마셜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덕분에 훨씬 좋은 카메라를 장만할 수 있었다. 전에도 말했지만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날 본 결혼식은 절대 잊을 수 없지만 무엇보다 내가 그 이야기를 여기에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친구 타냐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고객의 친구 추가는 안 받는 주이지만 타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타냐는 훨씬 좋아 보였다. 대학생이 된 그녀는 조각과 그림을 취미로 하는 듯 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알려줬던 여성 쉼터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매주 금요일 밤이면 마샬의 친구들과 오락실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보아하니 마샬이 펌프는 초고수지만 총게임은 젬병인 것 같았다. 최근에 올라온 사진은 마샬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활짝 웃는 그녀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생일이다. 진혁 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헛된 기대는 그야말로 헛된 기대에 불과했다. 모처럼 잡은 데이트 장소가 순대국밥집이라는 것부터 틀려먹은 데다 끝끝내 참지 못한 내가 오늘이 생일임을 밝혔을 때 그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뒤늦게 선물이랍시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손바닥만한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기였다. 난 한술 뜨지도 않은 국밥을 내버려둔 채 말없이 집으로 돌았다. 하나뿐인 애인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것도, 수습하겠답시고 기프티콘 쪼가리 하나 보내놓는 것도, 화가 나서 집으로 가는 날 불러 세우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이의 바보 같은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지만 이젠 정말 지쳤다고 할까?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전화도 받지 않고 휴대폰을 던져둔 채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역시나 헤어지는 게 맞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생일이다. 진혁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기대는 놀랍게도 헛된 꿈이 아니었다. 웬일로 그이가 날 안내한 곳은 평소와 같은 허름한 밥집이 아닌 그럴싸한 레스토랑이었다.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며 내게 선물을 건네는 그는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내가 원하던 커플링은 아니었지만 제법 고심해서 고른 가방이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가방이라 오늘이 최고의 생일이라고 말하긴 힘들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건 분명했다. 배려심 부족하고 못난 그에게 지쳐서 헤어져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어쩌면 이 남자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단언컨대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다. 진혁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기대는 상상을 뛰어넘는 멋진 모습이 되어 현실로 다가왔다. 평소 국밥집에서 데이트를 때우는 그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차려입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날 데려가 주었다. 화려한 식당과 음식들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내 생일을 기억해 주면 물론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멋진 커플링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평소엔 내가 먹지 않는 음식도 자주 깜빡하던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와인도 줄줄 외울 정도로 자상하고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그이는 오늘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능숙하고 화려했다. 그와 멋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는 이 순간에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는다. 헤어져야 될까 고민하던 어제의 내가 우스울 정도로 그에게 감동하고 또 사랑이 깊어졌다. 이 남자라면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다. 당장이라도 결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조금은 침착해지기로 했다. 결혼은 준비할 게 아주 많으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준비해야 한다. 식장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메이크업도 중요하고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란 건 전혀 이견이 없다. 진혁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기대는 상상을 뛰어넘는 멋진 모습이 되어 현실로 다가왔다. 평소 국밥집에서 데이트를 때우는 그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차려입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날 데려가 주었다. 화려한 식당과 음식들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그이가 내 생일을 기억해 주문 물론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멋진 커플링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평소엔 내가 안 먹는 음식도 자주 깜빡하던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와인도 줄줄 외울 정도로 자상하고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그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을 준비한 사람처럼 능숙하고 화려했다. 다만 왜인지 모르게 오늘은 그 사람의 얼굴이 지쳐 보인다. 주름도 늘어난 것 같고 피부도 힘을 잃은 게 꼭 5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아무래도 완벽한 오늘을 위해 이만저만 고생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고생한 그이 덕에 정말 환상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당장이라도 결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조금은 침착해지기로 했다. 결혼은 준비할 게 아주 많으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준비해야 한다. 식장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메이크업도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 피부 관리도 따로 시켜줘야 될 것 같으니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생일이다. 진혁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헛된 기대는 그야말로 헛된 기대에 불과했다. 반강제로라도 얼굴이라도 보려 했지만 그이는 끝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데이트조차 거부했다. 목소리가 꼭 나이 든 아저씨처럼 쩍쩍 갈라지는 게 진짜 아픈 건지도 모르지만 마음이 상한 나머지 오늘이 생일이란 얘기도 하지 않고 온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었다. 난 그이에게 과연 뭘까? 애인이 맞기는 할까? 그이의 바보 같던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지만 이젠 정말 지쳤다고 할까?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혼자 집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역시나 헤어지는 게 맞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단언컨대 오늘은 정말 내 생애 최악의 생일이다. 진혁씨가 과연 내 생일을 기억할까 하는 불안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최악의 하루였다. 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웬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라야 했다. 아무래도 그이가 칠칠 맞게 흘린 휴대폰을
노숙자가 준 모양이었다. 그 노숙자는 뻔뻔하게 자신이 진혁이니까 만나자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해대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 섬뜩한 짓거리를 당하다니. 그이는 뭘 하고 있는지 연락도 되질 않는다. 너무 서러워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온종일 집에서 울기만 했다. 그이의 바보 같은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지만 이젠 정말 지쳤다고 할까?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혼자 집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역시나 헤어지는 게 맞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단언컨대 오늘은 정말 내 생애 최악의 생일이다. 진혁씨가 과연 내 생일을 기억할까 하는 불안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최악의 하루였다. 집 앞 카페로 나와달라는 그이의 메시지를 받고 혹시나 하는 기대하고 나왔지만 내 앞에 나타난 건 선물을 든 그이가 아니라 지저분한 늙은이였다. 그 노숙자는 뻔뻔하게 자신이 진혁이니 믿어달라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해대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 섬뜩한 짓거리를 당하다니. 그이는 뭘 하고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는다. 조용히 돌려보내려 했지만 억지로 내 손을 잡아채는 바람에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다. 다행히 주변 사람의 신고로 그 늙은이를 경찰이 잡아갔고 난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너무 서러워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온종일 집에서 울기만 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혼자 집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이 와중에도 그이는 연락조차 없다. 역시나 헤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지.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17,523번째 진혁의 일기. 여전히 2023년 1월 14일이 반복되고 있다. 무슨 짓을 다 해봐도 자정이 되면 모든 것들이 2023년 1월 14일 아침으로 돌아온다. 단 한 가지, 내 몸만 제외하고. 내가 시력은 그리 좋지 않지만 장기는 상당히 밝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자 잠시 후 미약하게 끼익거리는
마찰음이 들렸다. 누군가 천천히 창문을 여는 것 같았다. 평소에 자랐던 문단속을 하필 오늘 깜빡한 모양이다. 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맡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걸 머리맡에 놓은 건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다. 최대한 조용히 침대에 내려와서는 문 앞에 웅크리곤 밖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했다. 창문이 다 열린 듯 끼익거리는 마찰음이 멈췄다. 곧이어 삐걱거리며 무언가 창문을 넘어 거실로 들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도둑이 든 게 분명했다. 하필 이럴 때 도둑이라니. 욕짓거리가 나왔다. 분주히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 도둑은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비싼 물건을 찾는 모양이다. 아내의 장례 비용과 딸의 병원비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내다 팔아서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이대로 그냥 나가준다면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모양이었다. 거실을 둘러본 도둑은 훔칠 것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2층으로 향하는 듯했다. 일이 상당히 심각해졌다. 2층 방에는 아이가 자고 있다. 발소리가 멀어지길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나와선 조심스레 소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힘도 약하고 체격도 좋지 않은 내가 야구 배트 하나 들었다고 도둑을 제압할 수 있을 거란 보증은 없었다. 상대가 흉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기습을 한다 해도 그리 자신이 없었다.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한다. 난 계단 옆방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도둑을 계단에 밀어 놓을 수도 있다. 혹은 방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번개처럼 뛰어나가서는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도 가능하다. 난 기다시피 계단을 기어오르며 반쯤 열린 아이 방의 문을 보며 생각을 멈췄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다. 난 번개처럼 몸을 일으켜 아이가 잠들어 있던 방으로 들어가서는 불을 켰다. 그러자 내 눈엔 양손이 묶인 채 침대에 묶여있는 13살의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한 손에 칼을 든 괴한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괴한은 당황한 듯 내게 칼을 겨누고는 아이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호통대고 있었다. 다행히 그리 경험 많은 도둑은 아닌 듯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괴한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풀어주세요. 동요하는 눈빛.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난 번개같이 달려들어 괴한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바닥에 쓰러져 꿈틀대는 괴한을 보니 긴장이 풀렸다. 아이는 여전히 팔이 묶인 채 쓰러진 괴한을 보며 울먹이고 있었다. 아저씨, 죽으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 난 실실 웃으며 아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너도 참 대단해. 감히 도둑한테 도와달라고?
내 말의 아이는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날 바라봤다. 내가 말했지? 몸값만 받으면 내보내준다고. 전혀 안 다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말했지. 이러려고 내가 일부러 얼굴도 안 보여주고. 거기까지 말한 나는 급히 손을 들어 얼굴을 더듬었다. 아뿔싸. 맨 얼굴이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조심했는데 저 아이가 내 맨 얼굴을 보고 말았다. 난 다급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내 얼굴을 본 이상 조용히 돌려보낸다 해도 내가 무사할 거란 보장이 없었다. 내가 경찰에 잡히기라도 한다면 병원에 있는 내 딸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경찰을 피해서 몸값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 아니, 몸값을 포기해서라도 어떻게든 경찰에 붙잡히는 것만은 안 된다. 난 욕짓거리를 내뱉어대며 아이와 개안을 번갈아 쳐다봤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늦은 밤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깨어나서 밖으로 나간 거야. 밖에 나가니까 저 남자가 칼을 들이밀고 차키를 내놓으라고 했지. 난 차키를 주겠다고 하면서 재빨리 야구 배트를 집어들었고 남자와 몸싸움을 하게 된 거야. 거기까지 말하고는 난 남자가 들고 있던 칼을 천으로 감싸 조심스레 들어올렸다. 다행스럽게 난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 남자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어. 그리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문 밖에 남자가 가져왔던 커다란 자루를 본 거야.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아이를 보며 말을 마쳤다. 그 안엔 며칠 전 납치를 당했던 아이가 칼에 찔린 채 죽어 있었어. 난 흉기를 든 채 아이에게 한 발짝씩 다가갔다. 신입생일 때 겪은 이야기다. 2008년 대학 시절 신입생일 때 나는 과대를 맡고 있었다. 4살 터울 형의 조언을 듣고 선배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다는 말에 난 선뜻 과대를 자칭했지만 틈만 나면 술자리에 불러내는 선배들, 굳은 일을 해야 하는 자리인 과대를 하게 된 것이 큰 후회가 되었다. 게다가 과 조교라는 녀석은 뭐가 그리 귀찮은지 그가 해야 될 것까지 내게 떠넘기기 일쑤였기 때문에 나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 역시 조교가 해야 될 일이었던 야간대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 청소하는 것 따위를 내가 하고 있었을 때였다. 강의실 앞엔 커다란 화이트보드와 마구잡이로 나와 있는 의자들과 삐뚤삐뚤 어지러져 있는 책상들. 난 2층에 위치한 강의실에 어지러져 있는 책상들과 의자를 정리하면서 그냥 과대하지 말걸. 내가 왜 이딴 걸 한다고 해서는 이런 말 따위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은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내가 정리하는 이 강의실의 건물은 4층으로 된 공대 건물이었는데 2층엔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건물과 구름다리 형식으로 이어져 있었다. 난 2층의 정리를 마치고서 3, 4층에 있는 강의실을 정리하기 전 다른 건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 중간쯤에서 난간에 팔을 기대고 담배를 피며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 공대 건물과 이어져 있는 반대편 공대 건물 4층에서 어떤 여자가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자는 머리가 길었다. 또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실내에 불이 켜져 있고 아마 역광이라 그런지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야간대 학생들의 강의가 끝났을 시간이라 뭐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리고 담배를 다 핀 뒤 나머지 강의실을 정리하러 3층으로 올라갔다. 그때도 난 투덜거리며 3층 강의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앞에 화이트보드를 보니 기분 나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내 쪽을 가리키고 있는 기분 나쁜 그림. 아니, 기분 나쁘기보다는 사실 섬뜩했다. 난 소심스럽게 속으로 욕을 뱉어대며 그림을 박박 지운 뒤 책걸상을 정리하는 중 우연찮게 창가를 바라봤는데 아까 4층에서 나를 응시하던 여자가 이번엔 나와 같은 층인 3층에서 날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화이트보드에 그려져 있던 그 모습과 똑같이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속으로 난 시겁했지만 이젠 3층 강의실도 거의 마쳤고 4층 강의실만 정리하면 됐었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며 4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4층 강의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번엔 눈을 위쪽으로 향하고 손가락도 위쪽을 향해 있는 위를 응시하는 기분 나쁜 그림. 난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창가로 다가가 아래쪽을 살펴봤다. 맙소사.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아까 그 여자가 2층 구름다리에서 손가락으로 위쪽을 향하고는 나를 위로 응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평소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믿지도 않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난 정리고 뭐고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가려는데 고개를 돌리다 보니 다시 화이트보드 쪽으로 시선이 가게 된 순간 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려져 있는 그림은 마치 뒤로 빨려나가듯 조금씩 희미해지더니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 순간 난 일생 최대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조금 전 여자의 그림이 사라진 화이트보드 뒤쪽으로 사람의 다리가 보였다. 분명 이 건물에는 나 혼자일 텐데 그려져 있는 그림이 저 여자로 변한 것일까? 그러다 천천히 움직이는 다리. 터벅터벅. 신발도 신지 않은 창백한 맨발이 움직일 때마다 난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듯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여자는 화이트보드에 가려져 있던 상체가 보였다. 그려져 있던 그림과 같은 모습이다. 눈에선 시뻘건 피가 흐르며 핏발선 눈동자와 산발한 머리, 또 흰 원피스를 걸친 모습. 나와 눈이 마주치자 뚝 하고 걸음을 멈추더니 서서히 팔을 올린다. 동시에 이 꼬리는 점점 올라가고 그려져 있던 모습과 같이 날 응시한 채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고는
씩 웃고 있는 섬찟한 모습. 동시에 몸이 움직이며 미친 듯 비명을 질러대며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헌데 내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수록 여자도 비명을 지르며 엄청난 속도로 날 따라오고 있다. 난 미친 듯 빠르게 1층 로비까지 뛰쳐나갔고 입구 쪽에 있는 경비실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에도 들린 채 만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자취방까지 미친 듯이 뛰어가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진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숨을 고르는 데까지는 5분의 시간이 걸렸었다. 조교가 시킨 4층 강의실 정리를 해야 하지만 다시 그곳에 가기엔 죽기보다 싫었다. 다음날 난 4층 강의실을 청소하지 않아서 당연히 조교한테 혼났다. 하지만 난 용기를 내서 다음부턴 청소 같은 거 직접 하시면 안 되냐고 간절한 부탁을 했었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절대 이것만큼은 못하겠다고 울먹거리며 간곡히 말하자 조교도 뭔가 이상했는지 알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아무 일 없이 1학년 생활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복학을 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때의 조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1년 전쯤 4층 강의실에서 뭔가에 엄청 놀란 듯한 표정을 지은 채 쇼크사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날 내가 본 여자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